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손혜원 의원이 12석에서 15석, 나아가서 교섭단체까지도 만들 수 있다.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다 못해서 지금 2개까지 만든 상황 아닙니까? 참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도 어느 시점에서는 민주당에서 손을 끌 겁니다. 정치 난장판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이제는 서로 간에 도덕적 정당성을 얘기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 시간입니다. 여야 공천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아마 우리 국민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드신 상황 보낼 텐데 이 정치권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도 아마 절망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이른바 비례위성정당 이 창당 과정, 미래한국당 또 더불어시민당 이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한 좀 실망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또 열린민주당 또 하나의 정당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은 저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중심이 돼서 만든 이 비례 정당인데 손혜원 의원이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2석에서 15석, 나아가서 교섭단체까지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뭐 김의겸 전 대변인이라든지, 이른바 좀 이 현 정권과 가까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도 참 좀 곤혹스러운 것 같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불어시민당은 뭐고, 열린민주당은 뭐고, 또 뭐, 나아가서 이제 미래한국당은 뭐고, 이게 아주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 중에서 오늘 주제는 이 열린민주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정치를 난장판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선거제도 개혁의 허점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저 선거제도는 유명무실화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서로 간에 지금 위성정당을 이미 만들고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다 못해서 지금 2개까지 만든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정당을 쪼개기 해가지고 2개의 정당으로 치르는 거고 민주당은 3개의 정당으로 쪼개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21대 국회의 진영 논리는 훨씬 더 강화될 거고 더 강화될 거다. 20대 국회가 정말 난장판 국회라는 지탄을 국민들로 받았는데 그 이상의 난장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게다가 이제는 서로 간에 뭐 도덕적 정당성을 얘기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정치 윤리의 기준이 아예 그냥 바뀌어버렸습니다. 저 얼마나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이 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뜻밖의 그런 그 혀를 찔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열린민주당이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사실은 결과를 알 것 같고 저기에 대한 비판이나 이 문제 제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모여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뭐 방탄 출마 네. 최강욱 변호사 같은 경우 네. 네.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영 논리 극단적인 아주 그 조국소 이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또 또아리를 튼 건데 저게 과연 자기 진영을 결집시킨다 한들 그게 얼마나 결집시킬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저것의 미래는 네. 총선이 끝나고 나서 과연 저게 독자적인 어떤 정당의 기능을 수행할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매우 유감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제가 방송에서 제가 하면서 언급했었어요. 뭐 이런 당을 만든다면은 정봉주, 뭐 최민희 그리고 뭐 손혜원 이런 분들밖에 없지 않느냐. 순혈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정당 할 분들은. 네. 그랬더니만 이제 정봉주 의원이 나 안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 다음 바로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저긴 가짜고 우리가 본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진짜다, 진짜 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을 만들었던 세력이 또 있어요, 과거에. 어허. 그게 과거에
대한애국당이죠. 예. 예. 지금의 그 자유한국당은 탄핵 찬성파들과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불순한 무리이고 우리야말로 진짜 맥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정당이다. 네.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뭐 한 2, 3년 동안 지금 트렌드를 하나 갖고 왔었죠. 근데 갖고 오다가 마지막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어디서 그 정당들이 장벽에 부딪혔냐면은 옥중서신이 글로 안 가고 일로 왔잖아요. 네. 거기서 인증서 싸움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가짜 우리가 진짜다 이랬는데 실제 그 인증서 내려주는 기관에서 여기가 진짜인데 이렇게 인증서를 내려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초반에 기세 올리던 거와 달리 네. 장세가 확 주는 건데 열린민주당도 저는 지금 이제 단순 여론조사 나오는 것과 다르게 어느 시점에서는 민주당에서 선을 끌 겁니다. 네. 네. 이미 그러고 있죠. 네, 이제 선을 끌 텐데 조금씩 뭐 윤호중 총장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한다는 말이 무슨 뭐 확장성을 위해 두 개 있으면 표가 더 잘 나고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갈수록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결국엔 끝나면은 제3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3교섭단체를 만들려 그러면은 숫자가 어쨌든 미래한국당이 더 많냐 네. 아니면은 그 비례연합정당이 더 많냐 예.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더 많냐 이거거든요. 거기에 부차적으로 그게 1라운드고요. 어차피 둘 다 단독으로 교섭단체 구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무소속을 끌어들여도. 2라운드가 뭐냐면 그러면은 미래한국당 플러스 안철수 대표의 국민당이 만드는 교섭단체. 네. 거기가 더 많냐? 아니면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제 생각에 정의당은 동참하기 힘들 것 같고 그 둘이 하는 교섭단체가 사이즈가 더 클 거냐 이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만약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열린민주당 한 12개, 13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민주당이 하는 더불어시민당이 자칫 잘못하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클 때까지 놔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수처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선을 놓고 싸워야 될 때 이분들이 이제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형식으로 흔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분들이 진짜 친문이 아니냐 별개로 네. 자기들이 큰 집이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간을 열어준다 해도 열린민주당이 한 6%, 7%이 정도 지지율 되면 한 3, 4석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 정도는 아까 말했듯이 대한애국당 정도의 반대 포지션 정도로 존재할 수 있다 보겠지만은 네. 진짜 뭐 한 12, 3%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바로 인증서 저쪽으로 보냅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네. 일단 이게 아마 좀 한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 분포를 보면 한 20% 안팎의 강경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타겟팅한 그런 득표 전략이고 그런 창당 전략이고 비례명단도 그걸 의식해서 전략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릇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까지 찍을 그릇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서로 줄어들고. 시소 게임이죠. 그렇죠. 네. 제로섬 게임이죠. 이게 뭐 그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계를 지금 더불어시민당에서 하고 나오고 있고 아마 조금 더 강해질 거예요.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왜냐하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후순위에 갖다 놨어요. 지금 11번부터. 그렇죠. 네. 자칫하면은 그 11번부터 17번인가요? 애초에 네, 목표했던 네, 게. 네. 근데 17번이 아니라 중간에 한 13, 14번에서 줄어들 수 있죠. 뚝 끊길 수도 있어요. 뭐 김홍걸 지금 그 민화협 그 상임위원장이 14번인데 이 전후에서 뚝 끊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한 그게 패착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경계나 견제가 굉장히 강해질 거고 또 격렬한 비난이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오갈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다 지켜보는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 지지층이 아니거나 비판적 지지층이거나 중도층이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당이 벌이는 꼼수에 더해 자중질환까지 훨씬 더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선거는 어디까지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솔직히 잘 신뢰가 안 가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론조사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응답률이 높아봐야 3%거든요. 3%인데 적극적 지지층들이 양쪽에서 경쟁적으로 응답을 해요. 그에 반해서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응답을 안 하거나 끊거나 받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 지표인가. 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전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지난 총선에도요. 총선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하고
막판에 이제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그 많이 총선 달랐죠? 결과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제가 잘한다니까요. 제가 총선 직전에는 제가 여기가 안철수한테 이긴 걸로 나왔다니까요. 여기가 180석 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총선 끝나고 보니까 그 오차 범위가 뭐 이게 통상의 오차 범위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 업체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지금 받고 여론조사만 보고서 손혜원 의원이 뭐 12석도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욕에 가까운 전망이 아닌가 싶어요. 열린민주당에 이제 뭐 여러 구성원들이 있지만 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 최근에 이제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해서 14명 명단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일었는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조국 끈앞풀이 조국 전 장관을 지칭한 겁니다. 형의 복수에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블랙리스트 살생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지. 예. 여당 또는 사실상의 여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하는 곳에서 네. 현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현직 국가기관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거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야당에서 예를 들어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은 볼 수 있었겠지만은 범여권 정당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정부를 공격하겠다 하는 모습 이거 언제 나왔던 거냐면요 그 친박 지지자 중에 아주 약간 생각이 좀 완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나라 경영을 잘하는데 김무성 유승민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조금만 한 발짝 멀리 떨어서 보면은 아니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95고 여당 대표는 가진 권한이 5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 경영이 잘못되는 것이 김무성 유승민 때문이냐. 그건 지금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검찰 쿠데타라고 하는데 검찰에 대한 거의 사실상의 모든 통제권을 다 가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 권한을 다 끌어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검찰 쿠데타 세력 이런 걸 지칭해가지고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뭐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저는 뭐 비례 순번 투표 앞두고 얄팍한 정치 한번 했다고 생각해요. 좀 예. 이분이 최대한 앞순위로 가야 뭐 또 자기 존재감을 당선 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드러내려는 그런 그 의도다. 존재감 드러내려는 얄팍한 정치 한번 한 거고. 근데 이제 매우 부적절하죠. 저분이 얘기했던 일종의 이제 일종의 블랙리스트 네. 검사들이 얼마나 적폐인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본인이 공무원 시절에 어쨌든 취득한 정보에 기초해서 네. 저걸 작성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게 과연 이제 본인이 주관적으로 선정한 건지 아니면 어쨌든 저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그룹 내에 최강욱 그 전 공직기강 네. 비서관도 있고 또 조국 전 장관도 외곽에는 있는 셈이고 그 내에서 공유되는 어떤 것인지 그 내에서 공유되는 어떤 것이라면 그거는 이제 블랙리스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얼마 전까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어쨌든 이 비례 순번 투표를 앞두고서 일종의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거를 써내고 유포했다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매우 가벼운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분이 인권국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법무부. 직전. 네. 게다가 인권국장 출신이 저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저런 명단을 적어냈다는 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과연 저분의 뭐랄까요? 자질이랄까? 이런 거에도 저는 심각한 솔직히 회의가 느껴집니다. 예. 그거는 국회의원이 당선돼가지고 실제 정리해야 될 검사들이 있다면은 본인이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헌법기관으로서 용감하게 적폐검찰과 맞서 싸우면 되는 거지. 지금 저런 명단을 적어내가지고 자기 존재감 확보하고 이런 정치는 참 이게 왜 이러냐면요. 아까 진짜 배기 경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배기 경쟁을 하려면은 원래 그때 2016년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내 유승민을 찍어서 공격하면서 진짜 배기 논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다 대부분 친문 공천자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당내에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금태섭 공격하다 금태섭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저것들을 무찔러야 되니까 내가 진짜 맥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 비례 위생정당 관련 논의,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이 열린민주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얘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